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결혼 후 시어머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남편이 부러웠어요. 어머님이 정말 좋았거든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 어머님 나이가 된다면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땐 제 미래의 모습에 친정엄마는 없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올바른 모습이었던 것도 어머님 영향이라 생각했죠. 직장에서 처음 봤을 때도 직장이 다름 아닌 사회복지사였기에 남편의 모습이 유난히 독특해 보였어요. 저는 심리학을 전공한 뒤 아동복지센터에 다녔는데 그 맞은편 노인복지관에서 남편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언제나 차분하고 조곤조곤하며 어르신들께도 예의 바르고 공손했어요. 회사에서만 나오는 사회적 이미지인가 싶었는데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손주 대화도 참 잘해주시는데 가끔 좀 꼬장꼬장한 분들이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억지를 부리신다던가 고집을 부리신다던가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던가 하는 분들이요. 저도 친절하게 어르신들을 대하지만 가끔씩 힘들게 하시는 어르신이 계실 때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져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항상 친절하고 잘 대응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복지관의 어르신들 모두 저희 남편만 보면 내 손주 해라, 우리 손녀 사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3년 만나면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사내 결혼으로 같은 직장에 근무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던 것도 있고 마침 예전 직장 동료가 근무하는 다른 복지관에 공석이 있어 저는 추천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외동딸로 외롭게 커온 탓에 저는 달달한 가정을 꿈꿨고 항상 자상하고 침착하고 어른들께도 예의 바른 남편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먼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집에 먼저 인사드리려 했는데 엄마가 그 당시 너무 바쁜 시기여서 도무지 시간을 내주기 힘드셨는지 일단 남자친구 집에 먼저 인사하라고 하셨어요. 예비 시댁은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에 위치한 40평대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니 예비 시부모님, 예비 아주버님 부부 모두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희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유은미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아 엄마예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우리 준아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어서 들어와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두 손을 잡으시면서 반겨주셨고 예비 시아버님과 예비 시 아주머님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예비 시댁 분위기는 한마디로 따뜻함이었어요. 제가 꿈꾸던 가정 환경 그 자체였죠. 집에 오면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시고 손수 차려주신 밥상을 맛있게 먹고 격려와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가정. 제 남자친구가 이런 가정에서 성장했다는 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예비 시부모님 모두 정말 온화하고 사랑이 넘치시고 따뜻하셔서 저도 있는 내내 편안하게 만나 뵙고 올 수 있었어요. 나오면서 남편이 우리 집 식구들 어땠냐며 많이 긴장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부모님 참 좋은 분들이신 것 같아.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형님네 부부도 편하게 대해주셔서 처음엔 좀 긴장했는데 금방 편해졌어. 오빤 참 좋겠다. 이런 가족 분위기에서 살아서. 남편은 이제 저도 한 식구가 될 텐데 같은 식구 아니냐면서 앞으로 항상 이렇게 좋은 가족으로 잘 지내자고 하더군요.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엄마가 말씀이 없으시길래 기다리다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엄마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딸 결혼하는 사위는 상견례 전에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쩜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자 엄마는 엄마가 개인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밑으로 직원들이 몇인 줄 알아? 밥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사는데 그럼 어떡하니? 듣자마자 저도 그랬죠. 그렇다고 잠깐의 시간도 내어줄 수 없어?
딸이 어떤 남자한테 시집 가는지 엄마로서 궁금하지도 않아. 바빠서 내 결혼식에는 올 수 있겠어? 제가 툴툴거리자 엄마는 아유, 엄마 지금 바빠. 네 감정 받아줄 시간 없어.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한 식당 예약해놔. 11시 30분에 한 2시간 정도 시간 비울 수 있으니까 됐지? 엄마 회의에 들어가야 돼. 끊어. 저희 집으로 초대는커녕 겨우 2시간 약속 받아냈어요. 세상 어떤 엄마가 딸 결혼하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서러운 마음을 누르고 한 식당 예약 알아보는데 눈물이 나는 걸 꾹꾹 참아가며 알아봤었네요. 사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6살 때까지는 전업주부로 하나뿐인 자식인 저에게 많이 신경 써주셨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버지께서 지금 엄마가 하시는 사업을 하셨었대요. 근데 갑자기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사업을 맡아서 지금까지 읽어오신 거죠. 근데 처음 해보시는 사업이 적성에 맞으셨던 건지 엄마는 매사 열심히 그리고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일처리로 회사는 더욱 커지게 되었고요. 부동산 투자회사 쪽에선 나름 인정받는 사업가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회사를 나가기 시작하고부터는 저는 늘 혼자였어요. 친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를 보시면 아버지 생각이 나신다고 외면하셨고, 외할머니는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계셨기에 저를 돌보실 수 없었거든요.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학원과 돌봐주시는 이모님을 고용해서 보호 차원에서 돌봐주시곤 했어요. 그런데 3학년부터는 늦게까지 학원을 돌며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집에 올 수 있었고 힘들어서 금방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겐 언제나 친구가 있어야 했어요. 엄마가 간식과 저녁 끼니 해결을 위해 용돈은 두둑히 주셨는데 저는 늘 친구들에게 간식을 사주면서 환심을 샀어요. 다행히도 그 덕분에 친구들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인지 애정 결핍 같은 걸 느끼게 되었어요.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많이 느꼈고 연애할 때도 항상 저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려는 버릇이 있었어요. 결혼하는 남편은 제가 굳이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에 대한 마음을 늘 표현해주고 많이 아껴줬어요. 그 덕분에 저도 많이 안정이 되었어요. 반면에 엄마는 정말 친엄마가 맞는 건지 혹시 나를 어디서 주워온 건 아닌지 수십 번 의심할 만큼 저에게 냉정하셨어요. 일을 시작하시고 나서는 저에게 밥 한 번을 차려주신 적이 없었어요. 주말에 하루 쉬는 날이면 그날은 일주일 동안 쏟은 에너지를 충전하듯 하루 종일 주무셨고 방 밖으로 나오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엄마와 한 집에 있어도 늘 혼자인 느낌이었어요. 저희 집은 둘이 살기엔 넓은 평수였지만 집 크기에 비해 가구는 횡할 정도로 없었어요. 어차피 엄마나 저나 집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구는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었고 냉장고에는 물과 간단하게 데워 먹을 만한 식품들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주방에는 요리 도구도 몇 개 없었죠. 한 번은 너무 외롭고 집안이 설렁하고 허전해서 엄마에게 강아지라도 키우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반려동물을 키우면 배변 뒤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집에 냄새 풍기는 걸 싫어하고 관리도 어렵다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 엄마가 그날 남자친구와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는 정말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바쁘게 사느라 우리 은미 커가는 것도 못 봤어요. 말만 엄마였지 자기 혼자 컸어요. 일 시작하면서 앞만 보고 사느라 은미를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내 손으로 밥 차려서 먹여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우리 은미 커가는 동안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3가지만 부탁합시다. 남자친구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네 어머니, 은미 제가 많이 아껴주고 사랑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요. 고맙고, 첫째 언제나 우리 은미 곁에 있어주기, 둘째 우리 은미 외롭지 않게 애정 표현 많이 해주기, 마지막 셋째 우리 은미보다 먼저 죽지 않기. 순서는 이렇지만 3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 지켜주세요.
엄마는 그 말씀을 하시고 덤덤하게 다시 음식을 드셨어요. 저는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 줄 몰랐어요.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도 젊은 나이셨고 어린 저를 두고 가셨으니 마음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만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갈 사람이 곁에 있길 바라셨겠죠. 그날이 처음으로 엄마가 저에게 애정이 있으셨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상견례 때도 겨우 시간을 내주셨지만 잘 끝났고 엄마는 저에게 결혼 준비 신경 써줄 수 없으니 알아서 준비 잘하고 혼수 비용이나 예단 비용은 걱정 말고 준비하라 하셨어요. 뭐부터 해야 하나 막막해서 인터넷 결혼 준비 카페에 가입해 정보도 알아보고 요즘엔 어떻게 예단하고 혼수하는지도 알아보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혼자 결혼 준비하는 것 힘들지 않아? 우린 예단 많이 필요 없어. 예단보다는 새 살림 준비에 신경 쓰고 혹시 엄마 필요하면 얘기하고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있지? 결혼 앞뒀다고 다이어트 한다며 밥 잘 안 먹고 그러면 안 돼. 지금 모습도 충분히 예쁘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제 친엄마였으면 정말 좋겠다 싶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언제나 먼저 전화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 며느리 잘 얻었다 면서 다들 칭찬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셨어요. 나중에 혼수 장만할 때 제가 주방 살림 같은 건 집에서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떤 걸 사야 할지 몰라 여쭤봤는데 직접 같이 발품 팔아다니며 사용하기 좋은 것들도 골라주시고 태백 음식 준비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신혼집으로는 남편이 전세 끼고 구입했던 집이 있는데 세입자 전세비는 시댁에서 해주시면서 저희는 무리 없이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더 할 것도 없이 집에 딱 맞게 혼수 준비했고 시댁에서도 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서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잘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하게 되었고 신혼집도 시댁에 가까워서 자주 드나들었어요. 제가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나이 먹도록 간단한 음식도 할 줄 모른다고 흉이라도 보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요리학원도 다녀보려고 알아봤었는데 어머님께서 당신이 하나씩 알려주시겠다면서 오히려 시어머니께 배우면 어머니 음식 노하우를 배워서 남편도 익숙할 거라고 하시면서 재료 다듬는 것부터 알려주셨어요. 다른 시어머니들 같으면 친정 험담도 하면서 혼내기도 했을 텐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집에 오셔서 옷 수납장, 주방 수납장 모두 다 정리해 주시면서 저에게 하나씩 알려주셨어요. 어디에 무엇을 두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싹 정리해 주셨는데 정말 전업주부의 내공이 이런 거구나 감탄했죠.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말인데 어머님은 시할머님을 90세까지 모셨다네요. 전형적인 옛날 어머니 세대 며느리셨나 봐요. 남편이 어르신들 공경하고 예의 바름이 자연스러운 게 어머님을 통해 보고 배웠던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시할머님이 치매로 많이 힘드셨을 때 기저귀 뒤처리까지 손수하시면서 극진히 모셨다고 해요. 동네에서도 유명한 효부라고 소문이 자자했죠. 저희 엄마랑은 완전히 다르셔서 정말 놀랐고 저 또한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더 자주, 더 오래 만났어요. 만나면 편안하고 진짜 우리 어머니 같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반면에 친정엄마는 전화하면 늘 받지도 않으시고 시간 약속을 해야 만날 수 있어서 저도 모르게 점점 거리가 멀어졌죠. 그걸 남편도 옆에서 봤는지 때로는 저보다 더 친정엄마를 챙겼어요. 주말에 일부러 시간 맞춰서 친정에 가자고 한다던가 선물도 남편이 미리 준비하기도 했고 양쪽 집안 자식이 서로 뒤바뀐 건가 싶은 정도였죠. 그래서 친정엄마도 그런 사위가 마음에 드셨는지 올 때마다 함께 쇼핑도 나가고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남편 자동차도 엄마가 바꿔주셨어요. 둘째 임신하고 나서는 저희 신혼집도 엄마가 넓혀주셨습니다. 편하게 애들 키우라 하시면서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더 깍듯하게 친정엄마를 따랐고 엄마는 농담식으로 이럴 거면 아들을 낳을 걸 그랬다며 웃으셨어요. 엄마의 저런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좋았고 남편이 우리 모녀가 채우지 못한 빈자리를 메워주는 것 같다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어머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남편과 친정에 들렀다가 남편 외투를 하나 사서 왔었는데 오는 길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수제빵을 사다가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좋아하시는 빵은 쳐다도 안 보시더니 남편이 새로 사온 그 외투만 계속 만지작거리셨어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 큰애도 추위를 많이 타는데 이런 옷 한 벌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때 남편은 방에 들어가 있어서 못 들었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날따라 어머님 표정이 심각하시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아주버님 걱정을 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저희가 신혼집을 옮기고 나서 집들이를 하려 할 때도 어머님이 하지 말라 하셔서 그러자고 했어요. 집들이는 신혼 때 처음 한 번만 하면 그만이다. 너희가 힘들 텐데 뭐하러 그런 걸 준비하냐 하셨지만 그날 아주버님을 걱정하는 어머님 표정을 보니 예전 집들이 반대하셨을 때도 비슷한 심정이셨구나 싶었죠. 어머님에게는 첫째가 더 각별하신 것 같았어요. 저도 아들만 둘 낳아 기르는데 아직은 애들이 어려서 그런지 어린 둘째에게 신경이 더 갔거든요. 그렇다고 저랑 남편이 아주버님 앞에서 개념 없이 자랑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만날 일도 거의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도 아주버님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의식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이 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제가 가겠다 해도 어머님은 괜찮다 하시고 일부러 저를 밀어내는 듯한 모습에 저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좀 심란했어요. 어머님이 밀어내시기에 시댁에는 가지 못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었어요. 남편도 친정엄마를 잘 따랐고 엄마는 회사 정리하시고 집에서 쉬게 되시면서 예전과는 달리 저를 자주 부르시기도 했고 손주들 얼굴 보고 싶다는 말도 자주 하셔서 어릴 때 엄마와 못 보낸 시간을 이제야 채우나 보다 싶었습니다. 근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엄마는 이번에도 참 많이 서두르셨어요. 가남이라고 그리고 급성이라 진행이 20배는 빠르다며 한평생 일만 해오시던 친정엄마는 이번에도 그리 바쁘게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연락조차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리셨어요. 병실에서 눈물 범벅인 제 손을 잡아주지도 않으시고는 이제 저는 아무도 남지 않는 혼자 남게 되었죠. 소식을 들을 남편이 당장 저에게 왔고 멍하니 있던 저를 대신해 침착하게 장례식장부터 알아보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실감이 안 나는 건지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회사 사장이라 그런지 회사분들도 엄청 많이 오시고 거래처분들도 많이 오셔서 장례 기간 내내 북적북적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저와 남편 단둘이 사람들을 맞이했고 외가 쪽 친척들이 도와주러 오셔서 가끔씩 밖에 나가 인사드리고 저는 거의 넋이 나간 채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저희 시어머님이 문상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습니다. 창백해진 얼굴이셨거든요. 아주버님의 부축을 받으며 장례식장에 들어온 시어머니는 저보다 더 핏기 없는 얼굴로 오셨었고 그때까지 저는 어머님 역시 제 슬픔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사실 그 모습에 저는 위로받는 기분이 들기까지 했거든요. 그동안 어머님을 많이 뵙지 못해 마음 쓰였는데 역시 어머님도 예전 그 모습처럼 나를 많이 생각해 주셨구나 싶었습니다. 저와 맞잡은 어머님의 차가운 손 역시 그때는 뭔가 의지가 되는 기분이었죠. 근데 제 기대와 현실은 너무 다르더군요. 장례식 마치고 장지에 들렸다가 저 혼자 엄마가 계시던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함께 간다 했지만 제가 괜찮다고 저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터라 남편은 애들 데리고 집에 먼저 가 있었고 저 혼자 친정집에 도착해 엄마가 쓰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이 역시 작별의 한 과정이라 생각했고 저 혼자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엄마 옷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받아봤더니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여보 지금 많이 바빠 아이 당장 와야 할 것 같은데 장모님 물건은 나중에 정리하고 일단 본가로 와야 할 것 같아 내가 데리러 갈 게 아니다. 그냥 택시 불러 택시 타고 와. 그냥 나도 바로 본가로 출발해야 할 것 같아. 빨리 좀 와줘.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왜 그렇게 서두르냐 했더니 아니 엄마가 지금 쓰러지셨대. 아버지께 연락 왔는데 형이랑 형수님은 이미 출발했고 나도 지금 나가는 길이거든. 애들도 다 데려갈 테니깐 당신이 와서 애들만 좀 봐줘. 엄마가 못 일어나신다니깐 가서 상황 보고 병원으로 옮기던가 일단 도착해서 또 연락할게 하는 겁니다. 친정엄마 장례식 끝나자마자 이게 무슨 일인지 어머님이 갑자기 졸도했다고 연락이 오니깐 저도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둘러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고 얼마 뒤 도착해 시댁에 들어가 보니 거실에는 형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제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있었고 안방에는 어머님과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아직 병원으로 옮긴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 심각한 상황은 피한 건가 싶은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안방에 들어가 어머님을 뵙자 아버님은 헛기침을 하시며 거실로 나가셨고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시며 고개를 돌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옆에 앉아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머님이 왜 갑자기 졸도하셨냐 여쭤봤더니 어머님은 한동안 한숨만 쉬시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길래 물이라도 한 잔 가져다 드려야 하나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어머님이 제 팔을 붙잡으시며 정말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은미야 이번에 상속받은 액수가 얼마라고 하니 저번에 사람들이 와서 계산한다고 하더만 그게 총 얼마라고 하든 저는 듣자마자 제 귀를 의심했죠. 돈이라고는 일절 말씀하신 적이 없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유산을 얼마나 받았냐 물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직 더 확인해 봐야 하는데 엄마가 지내시던 집이랑 사무실로 쓰던 건물하고 통장에 갖고 계셨던 돈이랑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해서요. 아직 정확한 금액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님 게다가 세금도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납부해야 할 것 같고요. 어머님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한숨을 몰아쉬시고는 부동산은 빼고 말이다. 당장 현금으로 얼마나 받는지 그건 바로 알 수 있잖아 얼마나 받는데 그래 말하기 힘드니 어머님은 자꾸 현금이 얼마냐 물으시길래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평소 돈에 집착하시던 분은 아니었기에 제가 아는 대로 다 말씀드렸죠. 현금은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금액 전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머님 거기서 세금도 빼야 하고 아직 절차가 남아서요. 그 문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아직 정확히는 그러자 어머님은 제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 손을 꽉 잡으시며 20억 방금 20억이라 했니 그걸 내가 몽땅 다 가져온다고. 아니 너는 평생 집안일만 하면 애들만 봤잖아. 그런데 무슨 20억이나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니? 어머님은 동그랗게 눈을 뜨시며 저에게 그러시는데 순간 너무 황당했죠. 돈을 감당하고 못하고 그럴 사람이 어딨나요?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저도 대학 박사까지 마치고 직장 다니다가 둘째 낳으면서 잠시 일을 쉬는 거지. 평생 집에서 애들만 본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자꾸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예민해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러셨어요. 주부가 무슨 20억이나 필요하니 그 돈 어차피 은행에 넣어놓고 쓰지도 못할 거 아니야. 그리고 둘째도 어차피 봉급받아 사는데 당장 그 돈 없어도 너희들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20억이 전부 제 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세금 문제도 있고 엄마가 지내시던 집 정리할 때도 그걸로 쓰고 나가야 하는 돈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어머님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저에게 계속 몰아붙이시는 거였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아무리 비워내려고 해도 말이야. 속이 뒤집히고 머리가 타들어갈 것 같아서 살 수가 없다. 우리 큰애는 사업한다고 주말에 잠도 편히 못 자고 저리 사는데 항상 쪼들려서 애들 옷 하나 제대로 못 사 입히고 아무리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 해도 그렇지.
너희들은 결혼 후 지금까지 아무 걱정 없이 때 되면 옷 사 입혀줘, 자동차 바꿔줘. 게다가 집까지 바꿔줬잖니 넘치도록 누리면서 살았잖아. 게다가 이젠 20억의 부동산까지 생기고 옆에서 두 아들을 보는 내 마음이 어떻겠니? 물도 안 넘어갈 지경이다. 제 앞에서 어머님이 쉴 새 없이 퍼부으시는데 저는 정말 단 한마디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친정에서 그동안 받았던 것들이 어머님은 그렇게나 불만이셨는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도 몰라 벙찐 상태로 있었죠. 그러자 어머님이 아주 작심하신 듯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시며 저에게 명령하듯 말씀하시는데 친정에서 받은 부동산 뭐 그런 건 나도 잘 모르고 복잡하니 거기에 대해선 그냥 놔두고 이번에 받는다는 그 20억 말이다. 그거 절반 나눠서 큰애에게 주거라 빌려준다 생각하고 큰애 사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하니 어차피 은행에 쌓아놓을 거잖니 가족을 위해 투자한다 생각하고 내가 큰애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 그리로 보내거라. 그래야 가족 사이에서도 균형이 맞고 화목하게 돌아가는 거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도 가족끼리 흔들린다. 집안 어른인 내가 이 정도 교통정리는 해놓는 게 맞지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해서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아니 어머님 그럼 제가 아주버님에게 10억을 보내라고요. 친정엄마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절반을 아주버님 사업자금으로 보내주라는 말씀이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렇게 보내라고 나중에 서로 웃으며 얼굴 보려면 그 정도는 해야 서로 균형이 맞지 않겠냐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받은 재산인데 왜 형님 내를 드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시면서 엄마 친정엄마 너 나한테 뭐라고 했었어? 친정엄마는 남 같다며 내가 네 친엄마 같다며 돈 받으니까 남 같았던 친정엄마는 친정엄마처럼 애틋하고 너 위해주고 아껴주고 친엄마 같던 시엄마는 남 같니? 내가 친엄마 같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럼 엄마가 주라면 주는 거지 아주 가정교육을 못 받고 혼자 자라더니 어른 하는 말은 싹 다 무시하고 뭐 빼어먹은 티를 내고 있어 그냥 칼질도 못하고 밥 짓는 것도 모르고 시집 온 것도 아무 말 안 하고 다 받아줬더니 시댁이 너한테는 그렇게 만만하니 그 소리까지 들으니 저는 더 이상 거기에 앉아 있을 이유를 모르겠어서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 더 이상 못 있겠어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바로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는 저를 향해 어머니는 유산반 안 내놓으면 앞으로 며느리 대접은 없을 줄 알아. 고향 것 끝까지 이기적이야. 어머니는 뛰쳐나가는 저를 보면서도 괘씸한 듯 얼음장을 놓으시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이 정말 몇 달 만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저는 집에 도착해 저녁까지 그대로 누워만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가 한 말을 다 했죠. 남편이 한숨을 쉬며 그러더라고요. 아이 내가 어머니께 그게 부모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네. 아 그리고 형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도 확장하고 싶어 하더라고. 자기가 좀 도와주면 충분히 확장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아이 그 말 듣고 자기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 남편이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주기에 저도 제 생각을 말했어요. 어머님이 나한테 잘해주신 건 알아. 그리고 내가 재산 상속받아도 시댁 가족들 모른 척할 생각 없고. 근데 내 재산을 반이나 형님네 주라고 하시는 건 좀 심하셨다고 생각이 들어 투자가 필요하시다면 투자 정도는 어느 적정 비용으로 해드릴 수 있어. 근데 재산 반 나누는 건 아니야. 우리 엄마가 한평생 읽어놓은 거고 나에게 남겨준 유일한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았고 우리 엄마가 어떤 걸 포기하면서 이렇게 한 건데 혹여라도 내가 혼자 남겨지더라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엄마가 희생하신 거였어. 근데 그걸 어떻게 형님 내드리래? 그러자 남편은 한동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더니 방으로 들어가면서 저에게 툭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 재산 다 드리라고 한 게 아니잖아. 솔직히 우리 그거 반만 가져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좀 도와드리는 셈치고 부모님 뜻대로 해드리면 안 돼. 저는 곧장 쫓아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하루 안에 너무 많은 일을 겪은 나머지 그럴 기력도 없어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는 한 일주일은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엄마 유품 정리하고 세무사와 변호사분을 만나며 엄마 재산에 대해 처리 문제를 의논하고 다녔죠. 근데 이상하게도 엄마가 쓰던 집을 정리하는 일에 대해선 선뜻 팔자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누구에게 전세를 주기도 싫었고 이상하게 그 집은 그냥 놔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류들 속에 쌓여 있다가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애들도 없고 남편도 없길래 곧장 남편에게 전화해보니 지금 본가에 와 있다고 애들도 데려왔다 하길래 나는 시댁에 갈 일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대충 둘러대고 오라고 너무 피곤해서 먼저 쉬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씻고 저는 바로 눈을 붙였죠.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누가 저를 흔들어 깨우길래 눈을 떠보니 제 앞에는 형님 얼굴이 보였습니다. 기겁을 하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실에 나가보니 시댁 식구들이 몽땅 다 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조카들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일 구석에는 남편이 있었고 정중앙에는 어머님이 앉아 계셨죠? 아주버님과 형님만 웃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굳은 표정이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말을 섞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오자 어머님이 곧바로 그러시더군요. 너 이제 남은 가족이 우리가 전부 아니네. 내가 그날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고 너희 남편도 반대하지 않은 상황인데 내가 양보해서 절반은 그렇고 5억으로 하자. 큰애한테 들어보니 그 정도 액수면 사업자금으로 돌릴 만하다구나. 물려받은 돈이 얼만데 5억 정도는 가족을 위해 쓸 수도 있는 거잖니. 오늘 결정을 짓자. 그러려고 가족들 모두 데려온 거다. 그래야 다시 예전처럼 따뜻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더 시간 끌어봐야 뭐해. 어차피 결론은 나왔는데 5억 입금해주고 우리 기념으로 외식이나 하러 가자. 외식 비용은 너희 시아버지가 사준다고 하네. 없더니? 남편부터 시어머니까지 거실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만 5명 모두 하나같이 우리 친정엄마가 평생 일궈온 재산을 나눠 받으려고 마치 줄을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논을 하러 온 게 아닌 듯 했어요. 가족이라는 껍데기만 치워버리면 솔직히 제가 느끼기엔 그냥 뺏으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는 남편 역시 그때는 그저 남이라 생각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절반에서 이제 5억까지 내려왔네요. 근데 저는 100원도 줄 생각 없고요. 지금부터 단 한마디 우리 엄마 재산에 대해 말하는 순간 저는 평생 안 봅니다. 가족이든 뭐든 평생 연 끊을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구석에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한테 친정하라며 다가오더니 하필이면 그 5명의 시댁 사람들 중에 친정엄마 재산에 대해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아이 당신 너무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말고 5억이면 그거 그렇게 큰 액수 아니잖아. 당신이 받은 게 얼만데. 내가 정확히는 몰라도 그동안 장모님 뵈러 다니면서 봐온 게 있는데 5억 정도면 엄마도 많이 양보하셨고 우리 형 사업으로 쓸 최소한의 금액은 되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자. 더 이상 이렇게 지내지 말고. 남편이 제 어깨를 쳐다기며 그런 소리를 하자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 연봉이 얼마야? 5천도 못 벌잖아. 근데 5억이면 당신이 10년을 모아야 되는 액수야. 당신이 얼마 받고 사는지 나는 정확하게 알거든. 근데 5억이 양복 최소한의 금액. 내가 아까 말했지. 우리 엄마 재산에 대해 말하면 평생 연 끊고 지낸다고. 근데 당신이 먼저 입을 열었네. 그럼 끊어야지. 남편이든 뭐든 이제 진절머리 나고 이혼해야겠다. 우리 변호사 또 만나야겠네. 그 소리에 아주버님이 와서 참으시라고 돈은 없던 일로 하겠다며 바로 사과했지만 그런 가식적인 행동도 꼴보기가 싫었어요.
저는 다음 날 바로 이혼 서류 가지고 와서 작성하고 식탁 위에 놓았어요.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저를 설득도 해보고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울고불고 하기도 하고 결국 어머님이 연락해서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너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깟 돈에 가족을 등져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니? 나 너 정말 예뻐하고 딸처럼 생각했다. 큰 애보다 널 더 이뻐해서 우리 가족 아니었어? 어떻게 그깟 몇 푼 좀 나누자 했다고 이혼을 하니 이혼을 몇 푼이라는 소리에 또 혈압이 올라 제가 그랬죠. 어머님은 평생 집안일만 하셔서 돈에 대해 감이 전혀 없으신 듯한데 액수에 대해 감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돈 100만 원을 상속받았어도요. 저희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서 모아놓은 재산이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지난번에 저와 저희 엄마 욕하셨잖아요. 어머니께서 욕하신 분 돈을 왜 그리 탐내세요? 너무 추접스러운 거 아니에요? 저는 못 드리겠어요. 제가 정색을 하며 대답하자 어머님이 저에게 둘째 아가 그날은 좀 흥분해서 그런 거야. 그동안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했니? 우리도 내가 이렇게 딱 잘라 이혼하겠다고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화도 나는구나. 이제 너에게 가족이라고는 우리뿐인데 이렇게 고집을 부려야겠니? 그래서 제가 고집은 제가 부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시댁에서 부린 거라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하신 건 그쪽이라며 대답하자. 뭐야? 너 진짜 못됐구나. 내가 이런 것도 며느리라고 오냐오냐 해주고 아껴주고 예뻐해주고 그뿐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우렁각시처럼 반찬에다 날라 청소에 빨래 그 고생을 다 해줬는데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니 혼자 커서 그러니 그 정도 들으니 이제 화도 나지 않았고 내가 혼자 커서 이기적이면 그쪽은 뭉쳐진 애서 그리도 염치가 없냐고 소리를 질러버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혼 소송 진행했고 친정엄마가 모아놓은 재산은 100원 한 장도 시댁으로 가진 않았어요. 원래 살던 집은 친정엄마가 해주셨으니 당연히 제 명의였고 남편만 나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 집은 곧바로 정리해서 팔아버렸고요. 애들은 제가 데려왔어요. 시어머니가 더 이상 우렁각시 노릇하기 싫다 하셔서 전 남편은 직장 다녀야 하니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돈을 매달 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친정엄마가 지내시던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엔 시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친정엄마와 무섭도록 똑같이 지내고 있네요. 어릴 땐 엄마의 삶이 별로라 생각했는데 어찌 보면 엄마가 현명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친정엄마 모습 그대로 애들 조금만 더 크면 다시 일도 시작하고 멋지게 지내려고요. 그 엄마의 그 딸이잖아요. 이제 시댁 쪽 사람들은 싹 잊고 지내려 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